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이준호 지음. 청림출판. 여행에 앞서. 해질 무렵 여러분은 저와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세워진 성벽에 올라 도시의 건물들과 겹겹이 늘어선 산,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이유는 138억 년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실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나긴 시간 여행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고나 할까요? 먼저 가장 멀리 보이는 지평선 근처 산을 보세요. 거의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꼭대기에서 하얀 불빛이 반짝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대략 1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불빛에서 138억 년 전 우주가 시작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풍경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2017년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45억 년 전 생겨났으니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일 겁니다. 10억 년을 1km라고 치고 간단히 계산해서 우리로부터 4.5km 떨어진 거리죠. 중간쯤 보이는 산 위에 파란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보입니다. 최초의 생명체인 세균은 36억 년 전 탄생했으니 좀 더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생명체인 공룡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겨우 2억 3천만 년 전입니다. 녹색 불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와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으니 그 위치는 65m. 주황색 행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걸어서 30초밖에 안 걸리는 곳에서 공룡은 멸종한 겁니다. 사실 일부 작은 공룡들은 살아남아 지금의 새가 되었으니 공룡 멸종이란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0만 년 전 등장했습니다. 5m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거리죠. 그러나 극도로 가까워지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 호모 사피엔스, 쉽게 말해 최초의 인간은 약 20만 년 전, 겨우 20cm 앞에서 탄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5,000년 전으로 불과 5mm 앞입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문명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손톱 위에 겨우 올려놓을 만큼 짧습니다. 단군 왕검이 까마득한 옛날 고조선을 세운 것 같지만 그것도 5mm 앞일 뿐입니다. 다시 고개 들어 지평선을 보죠. 지금 지평선을 향해 출발한다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0.1초도 안 걸려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평선에 도달하려면 종일 걸릴 겁니다. 아마 중간에 다리 아파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류 문명의 역사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우주의 역사는 정말 깁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래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여행의 스케일은 지금껏 여러분이 해왔던 여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색다르고 놀라운 풍경들로 가득하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파트 1. 생명을 탄생시킨 우주의 신비. 챕터 1. 우주. 가장 보잘것없던 점이 광활한 천체를 이루기까지. 138억 년 전 어느 날,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 그런 은하가 거의 2조 개나 모인 우주가 138억 년 전엔 하나의 점일 뿐이었죠. 우주는 우리의 손가락 마디 하나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1mm, 2mm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크기가 정말 셀 수도 없을 공의 개수 분의 1m밖에 안 되죠. 0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율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마법의 계단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죠. 이 계단은 한번 내려갈 때마다 이전에 비해 크기가 1000분의 1로 줄어들죠. 편의상 여러분의 키를 1m라고 했을 때 계단을 한번 내려가면 점 같은 크기인 1mm가 되는 겁니다. 한 계단 위에 나를 돌아본다면 지금의 나보다 1000배 더 큰 거인, 63빌딩 높이의 약 4배에 달하는 거대한 거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계단 더 내려가면 0.001mm가 되면서 1mm였던 나 역시 그렇게 커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내려가면 138억 년 전의 우주 크기와 같아질까요? 무려 9번입니다. 1000분의 1을 9번 거듭해야 할 만큼 우주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입니다. 만약 138억 년 전 우주만큼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우리가 우주만큼 거대해 보일 겁니다.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지금 우주의 크기는 약 1000억 광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마법의 계단을 9개 오르면 그 정도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존재죠. 자, 이제 잠시 자리를 피해 볼까요? 곧 엄청난 일이 생기거든요. 그 작던 우주가 순식간에 1초도 지나기 전에 마법의 계단 9개를 뛰어넘어 팽창합니다. 무려 사과 하나 정도의 크기가 되죠. 에게 뭐 사과 하나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고 하시겠지만 절대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커진다면 한반도, 지구, 태양계, 은하를 뛰어넘어 거의 우주만큼 커질 정도로 엄청난 팽창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주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폭발을 목격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물질들이 모두 그때 한꺼번에 생겨났거든요. 그 이후로는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들이 변하거나 합쳐지거나 나누어지기만 했을 뿐이죠. 사과만한 크기의 우주에 훗날 여러분과 내가 되고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수천억 개의 별과 은하가 될 물질들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거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구경한 보람이 있죠?
이 이상하고 기묘한 우주 탄생 이야기는 아인슈타인과 허블, 앨런 구스 같은 유명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빅뱅 이론의 일부입니다. 작은 점이 폭발해 거대한 우주가 된 사건을 큰 폭발이라는 의미의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빅뱅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빅뱅 이론이죠. 그토록 작은 점이 왜 폭발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생겨났는지, 그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물질이 들어있으면 강한 중력 때문에 오그라들어서 블랙홀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등등 많은 의문이 들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도 이상한 것은 마찬가지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숨쉬는 이 모든 공간과 물질들은 138억 년이란 까마득히 긴 세월의 건너편에서 기묘하고도 설명하기 힘든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우주는 우리가 아는 별빛 가득한 아름다운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는 빈틈 하나 없이 극도로 뜨거운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뜨겁고 거대한 수프 덩어리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아는 우주가 되려면 훨씬 더 커져서 빈틈이 생겨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주가 충분히 커지면 그 빈틈과 공간들 어딘가로 물질들이 모여들어 최초의 별을 만들어내게 되죠. 빅뱅 이후 3천만 년이 지난 어느 날, 푸른빛의 거대한 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100배는 더 무겁고 그만큼 위험한 별이죠. 살갗을 태우는 자외선이 태양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보호막 없이 그 빛을 쬐었다간 단순한 화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멀리서 그 푸르스름하고 보라색도 좀 섞여 있는 듯한 오묘한 별빛을 감상하는 게 좋죠. 그런데 물질들은 왜 모여들어 별이 됐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물질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인데, 질량을 조금이라도 가진 물질이면 무조건 중력이 작용하여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죠. 마치 자석과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중력의 힘은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에 비해 워낙 약합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10의 36승 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죠.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조차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물질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합쳐져서 눈에 보일 정도로 중력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지구 위에 딱 붙어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지구의 모든 물질이 그 힘을 합쳐 그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서서히 모여들며 거대한 덩어리가 됐고 빛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별들입니다. 그런데 별들도 영원히 빛나지 못합니다. 빛을 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는 언젠간 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별은 모닥불 꺼지듯 얌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별이 가진 거대하고 무거운 몸뚱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이란 별은 지구에 비해 33만 2,950배나 무겁습니다.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볼링공 옆의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죠. 우주에는 태양보다 수천에서 수억 배씩 큰 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덩치의 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젊은 시절 별은 끓어오르는 에너지로 몸뚱이를 지탱합니다. 그땐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며 잘 못 걸어 다니시고 자꾸 주저앉는 것처럼 별도 몸뚱이를 지탱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죠. 그 다음엔 거기서 생겨난 충격파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갸냘프고 작은 몸은 쿵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지만 별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별의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 부릅니다. 어떤 별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충격파가 표면을 향해 솟구쳐 오르면서 별은 거품이 부글거리듯 요동치게 되죠.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로 만들어진 빛이 사방을 뒤덮고 눈앞의 모든 것이 하얘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별은 푸른 빛을 띠며 거침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별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전 온 힘을 모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별 인사를 하듯 온 에너지를 끌어모아 우주 전역으로 빛을 뿌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었던 빛은 태양빛보다 1000억 배나 밝은 빛이었으니 우주 저 끝까지 수십 수백억 년이라도 날아가 별의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그 빛을 본다면 눈이 멀 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110억 년을 날아온 별의 작별 인사를 망원경을 통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그렇게 화끈한 작별 인사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작은 별은 조용히 삶을 마감하며 아주 큰 별은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시커먼 블랙홀로 부활해 악명을 떨치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별이든 빛을 잃게 될 운명을 피할 순 없습니다. 현재의 우주. 지금도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1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별이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광년은 우주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인데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니까 그렇게 빠른 빛이 100만 년이나 가야 한다면 엄청나게 먼 거리겠죠. 그런데 그 먼 곳의 별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멀어집니다. 1초마다 약 25km씩 멀어지고 있죠. 지구와 그 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25km씩 멀어집니다. 바로 우주 전체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별과 지구 사이의 빈 공간이 쉴 새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서울과 미국의 뉴욕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겠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커지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멀어지기 싫다면 그 별을 향해 초속 25km로 계속 달려가야 하죠. 초속 25km면 총알보다 25배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봤자 가까워지기는커녕 간신히 멀어지지만 않을 뿐이지만요.
다만 가까이 있어서 강한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별들은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은 끼리끼리 중력으로 잘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우주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공간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저 멀리 다른 은하의 빛나는 별과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1조 년 후 반짝이던 별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주는 컴컴하고 어두운 빈 공간일 뿐이죠. 이 거대한 우주 전체에 촛불 하나만큼의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빛뿐만 아니라 그 어떤 소리나 움직임도 없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과 완벽한 정적만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만든 범위는 점점 늘어나는 빈 공간입니다. 물질은 한정되어 있는데 빈 공간은 계속 늘어나니 모여있던 물질은 점점 흩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별은 갈수록 생겨나기 힘들겠죠. 중력으로 아무리 물질을 끌어모아 보려 해도 쉴 새 없이 늘어나는 빈 공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많던 별들은 하나둘씩 죽어갔고 새롭게 태어나는 별들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마지막엔 이 거대한 우주에 살아있는 별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별들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도 결국엔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멩이 같은 단단한 물질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없어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돌을 이루고 있는 작은 물질들은 아주 조금씩 부스러져 흩어져 가죠.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원자까지 부서져 더는 물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셀 수 없이 많았던 거대한 별과 행성들,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던 그 많은 물질이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주는 무에서 태어나 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작은 점에서 생겨난 우주는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되었죠. 고요한 암흑 속에서도 시간은 계속 흐를 테고 빛으로 가득했던 우주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처럼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아니,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며 아예 잊히고 우주의 의미도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 사전에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우주,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한 텅 빈 공간. 좀 허무하죠?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겁니다. 짧은 삶을 살다가는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우주에게도 지금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니까요. 우주와 우리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는 동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한 괴짜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감독님에게 묻습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난 지금입니다. 챕터 2 지구 용암으로 들끓던 지옥이
최초의 생명을 품기까지.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은하의 변두리 어둡고 차가운 우주 공간,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곳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타들어갈 만큼 밝은 빛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더니 엄청난 충격파가 가스 구름을 향해 몰려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해온 충격파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어 가듯 가스 구름을 강타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초신성 폭발이 근처에서 일어나면서 가스 구름을 휩쓴 거죠. 그런데 밀려나가던 가스 구름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회전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물질들끼리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과 충격파가 만나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인데 마치 튕겨나가는 사람의 손을 누군가 잡아당기자 둘이 그 힘에 못 이겨 왈추라도 추듯 뱅글뱅글 도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이 생겨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가스들이 모여들면서 구심점이 생기고 구심점이 1000만 년 동안 빙글빙글 돌며 주변의 가스를 계속 빨아들여 둥글게 빛나는 별이 되는데 이 별이 바로 태양이죠. 초신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우주 쓰나미가 마치 팽이를 돌게 하는 채찍 같은 역할을 해서 조용히 떠다니던 가스 덩어리를 태양이라는 행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태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신성에서 뿜어나온 각종 부스러기가 소용돌이 속에서 뭉쳐지면서 수성, 금성, 지구 같은 행성들 역시 탄생합니다. 태양계의 가족들은 초신성 폭발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 쓰나미의 세기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강해서 가스 구름이 뭉치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렸다면 태양이 만들어졌어도 너무 작아서 태양계는 지금보다 상당히 추워졌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 약해서 가스 구름이 날아가지 않고 더 많이 모여들었다면 태양이 너무 커서 굉장히 뜨거운 태양계가 됐을 수도 있죠. 게다가 뜨거운 태양은 그만큼 에너지를 빨리 내뿜고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쯤 태양계는 산산이 조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격파 때문에 가스 구름이 너무 심하게 요동쳤다면 구심점이 2개가 되면서 태양이 2개 이상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지구는 좀 더 따뜻해졌겠지만 2개의 태양이 끌어당기는 통에 이리저리 불안하게 공전하면서 지구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생명이 생존하고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태양이 2개 또는 3개인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인 경우가 드물죠. 당시에 우주 쓰나미가 막무가내로 가스 구름을 덮친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하게 덮쳐준 덕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태양이 만들어주는 적당한 따뜻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우주를 휩쓴 쓰나미조차도 우리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니 참 우주란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곳이죠. 45억 년 전 지구의 탄생. 이제 우리의 고향, 갓 태어난 지구를 구경해보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지만 지구의 탄생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지구의 유아기 시절, 45억 년 전에서 38억 년 전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하데스 이언일 정도죠.
참고로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확실하죠.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시무시한 아기 지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아기 지구의 하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또 다른 태양계의 행성, 테이아입니다. 테이아는 마치 앞뒤로 서서 나란히 달리는 자동차처럼 지구와 같은 궤도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먼 거리에서 공전했기 때문에 당장은 충돌하지 않았지만 안정 상태는 오래 갈 수 없었죠. 테이아와 지구가 주변의 부스러기들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자 중력도 같이 커지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아는 지금의 달보다 8배 정도 더 크게 성장했을 때부터 점점 지구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불안정하게 반복하더니 갑자기 지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죠. 이제 지구의 하늘은 테이아에 의해 거의 다 뒤덮였습니다. 태양마저 테이아의 등 뒤로 사라져 지구는 짙은 어둠에 휩싸였네요. 테이아와 지구의 화산들은 마치 충돌에 환호하듯 격렬하게 폭발하고 용암은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충돌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굉음이 온 사방에 울려 퍼지며 테이아와 지구 사이의 모든 것이 뜨거운 열기 속에 찢어 발겨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땅덩어리들은 분해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뒤따라 올라가는 용암의 물결은 용의 승천을 연상시킵니다. 테이아와의 충돌은 지구가 겪은 충돌 중에서 가장 큰 충돌이었습니다. 30분 만에 테이아는 지구와 합쳐지며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 태양계의 행성 중 테이아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구는 충격으로 모양이 일그러졌고 지상은 온통 붉은 용암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늘엔 수만 도에 달하는 뜨거운 암석그룹이 새하얀 빛을 내며 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방울로 뭉쳐 용암 바다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가 지구를 보면 꽤 귀여운 모습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솟구쳐 올라간 용암 덩어리들은 붉게 빛나는 고리를 만들어 지구를 예쁘게 둘러쌌고 지구는 하얗게 빛나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붉은 고리를 가진 귀여운 전등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귀여운 조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구 주위의 우주 공간을 떠돌던 용암 덩어리들은 서로 들러붙으며 점점 커져갔고 지름 3,400km짜리 거대한 위성, 달이 됩니다. 테이아와의 충돌이 달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당시 달이 지금에 비해 16배나 가까웠다는 겁니다. 지구의 한 바퀴도 안 되는 거리인 24,000km, 비행기로 13시간만 날아가면 닿는 거리였죠. 지구의 바로 코앞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은 지금보다 250배는 더 커 보였죠. 지금 만약 그렇게 거대한 달이 뜬다면 어떨까요? 좀 무섭긴 하겠지만 꽤 볼만한 풍경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달이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역시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달빛은 지금에 비해 수백 배나 강했고 달빛에 가려 다른 별들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은은한 달빛은 먼 훗날의 얘기였죠. 그렇다고 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이 그 큰 덩치로 태양을 가려버리면 얼마든지 밤을 만들 수 있었죠. 지금은 달이 태양을 가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땐 워낙 크다 보니 태양은 쉽게 가려졌습니다. 태양이 달 뒤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밤이 찾아오고 달이 가린 하늘의 나머지 공간에 별들이 떴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밤도 지금처럼 낭만적이진 않았습니다. 달의 시커먼 표면은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그 사이로는 폭발하는 화산과 이글거리며 흘러내리는 용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수에 불타는 거대한 눈동자가 지구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겉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달의 중력이었죠. 중력은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의 제곱만큼 커집니다. 당시 달은 지금보다 16배 가까웠으므로 중력은 256배 더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도 달 때문에 바닷물이 10m씩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당시엔 수백 배 더 강한 효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때는 바다가 충돌로 모두 증발했기 때문에 대신 용암이 그 역할을 맡았죠. 용암의 바다는 높이 1000m에 달하는 용암 쓰나미를 만들며 달을 따라 지구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전 가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산이 저 멀리 보이면 용암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1000m면 저 산보다 훨씬 높을 텐데 하면서 그 높이를 가늠해 보면 그 엄청난 크기에 매번 감탄하게 되죠. 용암 쓰나미가 휩쓸고 다니는 뜨거운 지구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대기에 가득했죠. 어찌 보면 바다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지구는 찜통 사우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이 지나자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비가 되어 땅을 향해 일제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듯 막대한 양의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퍼부어 내렸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지상엔 드디어 바다가 생겼습니다. 태양계 그 어느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푸른 행성 지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준 바다는 이런 대홍수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제 최초의 생명체를 잉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흙 한 줌 속에 존재하는 세균만 수백억 마리이고 각종 벌레와 생명체들 역시 그만큼 우글거리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해 모를 뿐 물속이며 공기 중까지 지구는 그야말로 생명체 덩어리라 할 수 있는 행성입니다. 그에 비하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멸균 상태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벌레는커녕 세균 한 마리도 찾기가 힘들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다는 화성에서조차 탐사가 시작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세균 한 마리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생겨났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